예,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에는 좀 귀를 쫑긋 세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뉴스연구소에서 2+2 회의 설명 들으면서 잘 모르겠다, 어렵다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해설을 쉽게 판을 읽어주실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선 2+2 회의가 뭐냐? 한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플러스 미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총 4명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2+2 회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4명이 만난 게 5년 만입니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첫 외교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무슨 소리를 우리한테 할 거냐 아주 중요했습니다. 한 30시간 머물다가 갔는데요. 근데 어제 내놓은 공동성명을 보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거든요. 무지하게 중요한 회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영 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 눈에는 숨어있는 1cm가 보이셨어요? 예. 그런데 그 1cm가 이번엔 뭐 드러났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헷갈리게 해드리신 건가요? 제가 공부 많이 했는데도 헷갈리던데. 우선 네. 총평. 그림 그리고 이 상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만에 봤잖아요. 예. 오바마 때 보고는 트럼프 때 안 본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다시 말해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중국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이라든지 얘기했던 거. 예. 그것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먼저 온 겁니다. 그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6개월 동안 국내 정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이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인준이 안 됐습니다. 뭐 실무자들이 인준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두 장관만 지금 인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외교안보 통일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외교안보의 두 수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중국에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스스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 명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냉전으로는 안 간다. 예. 신냉전으로는 안 간다. 그러나 중국의 반칙 행위는 반드시 우리가 다루겠다. 예. 그럼 다루는 방식이 토니 블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잘했다. 중국 때리기를 압박은 잘했는데 방법이 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적으로 그냥 압박을 하고 관세를 때리고 그다음에 화웨이를 잡고 이랬는데 우리는 그렇죠. 힘을 키우겠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진단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취약점이 뭐냐? 무기, 방역, 보건 이런 것들 취약점을 챙기고 두 번째 오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두 사람이 기고를 했는데 멀티플라이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뭐냐면 배가하는 방법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를 모으면 중국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트럼프식으로 막 관세 때리고 파웨이 때리고 요런 막 그냥 눈에 보이는 수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힘을 키우겠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사용하겠지만 거기에는 정당성,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부는 가치, 인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기재에는 뭐냐면 명분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명분을.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세계의 리더십을 얻고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축구로 아까 야구 얘기하셨는데 축구라면 빌드업입니다. 지금. 빌드업이에요. 지금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협상하거나 구체적인 게 안 나오시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더라고요. 빌드업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확 안 보인 거군요. 틀을 딱 짜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자세하게 질문 드릴게요. 우선 중국. 이번에 사실은 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중국에 대한 압박에 너희도 동참해라. 너희 한국도 동참해. 이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공동성명엔 차이나란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 빌드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안 할 거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김주영 원장님은 네, 저는 이번에는 일단 모드가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캐치프레이즈, 미국 내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동맹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 한국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한국, 일본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듣는 모드다 지금은. 경청이다. 스테이지다. 듣겠다. 지금 계속 보면 블링컨이나 오스틴 장관들 얘기가 쭉 그렇습니다. 이제 듣는다. 물론 듣는다고 해서 그대로 다 자기들의 정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스테이지는 대북 문제도 대중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듣고 청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이것을 얘기를 합의하거나 협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쿼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우리가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설레발이고 이게 우리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쿼드에 자꾸 여러분 이제 쿼드가 뭐냐면은 미일 호인 호주 인도 미국 일본이 4개가 이렇게 짜가지고 중국 압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쿼드에 우리 들어오라고 할 거라고 우리가 계속 할 거다. 사실 겁먹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안 할 거다고 얘기를 했고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이번에 한 번도 안 꺼냈어요. 한 번도 이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지레짐작해서 지금 겁먹고 있는. 근데 언젠가는 요구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뭐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면 중국은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공동성명에 안 들어가냐. 바로 이게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도 여기 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계속 날선 비판을 하고 통화 때도 뭔가 통화를 하면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첫 통화 때부터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정책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미국의 방향은 정해졌다. 중국을 확실하게 다루겠다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여전히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이 만든 확실한 정책이 없는데 한국한테 협상을 하거나 이거 들어와라 나가라 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공동성명에서 중국이란 단어 빠진 거죠. 쿼드 얘기 입에도 안 올린 거다. 30시간 동안. 말씀은 만약에 중국을 넣어버리면 이 공동성명 자체가 중국을 그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한국이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한국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불편하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원장님. 근데 미국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딱 잡고 나면 어떤 액션을 할 건가 방향 잡고 나면 그때는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요구를 해올 수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 전략은 전략적 모호성. 그러니까 미국 편인지 중국 편인지 좀 애매하게 취하면서 우리 실리를 얻어간다. 요거였는데 이렇게 계속 가도 돼요? 갈 수 있어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정말 치밀한 전략인데 결과적으로 모호한 겁니다. 뭐냐면 없어서 모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잘해야겠죠. 우리가 많은 시나리오와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면서 이 스테이지에는 모호하게 간다.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전략적 모호성이 있죠. 근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없어서 모호성인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전략이 없어서 모호성.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왜 지금은 모호성이 조금 중요하냐면 일단 미국이 안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쿼드 같은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난 정부의 비건이 아시아의 나토화의 기초다라고 아예 얘기를 해버려. 쿼드를. 그러면 이거는 군사 동맹이고 중국을 적으로 하는 군사 동맹이 우리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그렇죠. 물론 뒤에 와서 부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인도가 최근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갑자기 쿼드에 적극적인데 이때까지는 인도가 계속 주저해 왔고요. 인도도요? 네. 왜냐하면 중국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그렇고 뭔가 하나의 자기들의 카드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인도를 중국의 대체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만한 시장, 인구, 그다음 같은 민주주의. 그런데 인도가 그렇게 될 것이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자체에 대해서도 많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호주보다 전략적으로 훨씬 중요하고 인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미국하고의 동맹이 왜 우리가 쿼드를 만드는 곳에 들어갑니까? 핵사를 하든지 펜타를 하지. 그런 것도 우리가 미리 저쪽에 정해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거기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군사동맹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입장이 뭐냐면 이슈별로는 할 수 있다. 이번에 쿼드 정상회의에서 방역이나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돕는다. 그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되냐? 왜 꼭 들어가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게 묶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 사안별로 참여할 건 참여하고 그럼요. 아닐 건 빠진.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둘까요? 왜냐하면 미국은 아까 말한 빌드업 하는데 정당성이잖아요. 미국도 중국을 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칙할 때만 문제를 삼겠다는 거니까. 우린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미국 민주당은 명분에 의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유의하면서 우리 이런 명분이 있어서 여기에는 회원국엔 참여 안 하지만 이 사안엔 함께 하겠소. 이건 못 하겠소. 우리는 북한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가면 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입니다. 북한. 이번에 미국의 국방장관 외교장관 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것도 우리의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언급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두 번의 공개 석상, 뭐 기자회견 뭐 이런 공개 석상에서는 북한 인권을 강조했어요. 인권. 어떤 의미입니까? 민주당의 사실상 철학이고요. 민주당의 비전이고 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도 우리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 인권 문제를 중요시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이것 역시 뭐부터 할 것이냐, 어떤 강도로 할 것이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칙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공동성명이나 딱 집어넣으면 그럼 인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앞에 내놓는 게 되잖아요. 다른 것들이 안 정해진 상황에서. 그러나 원칙 인권이 분명히 고려된다. 중요한 원칙에 고려될 미국 민주당의 대북 정책의 요소 중에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걸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성명에 들어가서 이걸 북한한테 압박의 앞에 내세우는 것은 부담스럽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정문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막 쌓아놓으면 문 안 그렇죠. 열리죠. 그러나 어떤 프로세스 중간에는 반드시 인권 문제를 우리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인데 전부 다 정문에 갖다 놔서 전제 조건을 만들지 말자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그 얘기를 뭐 공개석상에선 하면서도 공동성명에서 주장하지 않은 건 역시 빌드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빌드업이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는군요. 자, 반면에 미일 공동성명에서는 차이나 중국 얘기 들어갔어요. 중국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 이거 들어갔고 북한 비핵화에 반대한다는 것도 들어갔어요. 여기는 일본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지금 반중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사실상 거의 일치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공동성명이 안 들어갔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회담에는 다 돼 있고요. 우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북한에 관해서는 fully coordinate란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조정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바이든 정부가 조심조심 가네요. 네네네. 조심조심 우리의 이 상황도 좀 봐가면서 가고 있네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에요. 북한 반응을 봐야 되는데요.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오고 최선희 제1부상 담화가 나왔습니다. 3년 전 봄나르기 힘들 거다. 시작부터 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막 이런 원색적 표현도 나오고 했는데 북한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뭡니까? 한국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북한이 하노이 이유도 뭐냐면 우리한테 자꾸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 되지 말라고 막 얘기한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중재하려면 좀 제대로 해서 미국을 우리 쪽으로 좀 설득시켜달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변수가 되는 것을 좀 보여달라. 라는 방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을 향해서는 이벤트에 안 나간다. 지금 접촉을 시도했는데 거절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물밑 접촉을 미국이 시도했는데 북한이 거절했다고 미국이 공개하고 이번에 왔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종의 미국이 보여주기의 정성인데요. 자기들은 원하는데. 근데 이게 뭔가 셋업되어 있는 북한한테 줄 게 뭐고 뭐 할 거냐는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연락한 겁니다. 우리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냥. 그 얘기는 우리도 하고 있고 작년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죠. 그런데 이게 마치 협상을 요청했는데 북한이 협상을 깼다. 이거는 사실 과대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전망을 좀, 특히 이제 북한 관련해서 전망. 이런 데서 이제 제가 학자로서 이게 좀 그런데요. 자꾸 이 희망적 사고가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북한은 지난 2, 3년 동안에 이벤트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얻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는 확실한 뭐 시그널이나 또는 그게 있어야 나간다는 것이고 그냥 미국은 일단 나와서 얘기부터 하자.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안 속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러면 계속 버틸 수 있느냐. 북한이 일부에서 얘기하듯이 붕괴의 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몇 년 계속 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그널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좋게 보내고 너무 자극하지 않되 원칙은 분명히 한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후반부부터 하반기부터 물밑 협상이나 좀 협상들을 진행하고 내년 초에 하노이에 3년 되는 지점인데요. 그렇죠. 거기에서 교환 조건들이 제대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약속만 하더라도 협상 정도만 하더라도 최고의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2 회담. 이렇게 해석을 쉽게 잘해 주셨습니다. 해석은 쉽게 해 주셨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네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